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타인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비결. 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쉬운 방법. 나는 최근에 카드 게임의 일종인 브릿지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나는 그 게임을 즐기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금발의 부인 또한 그랬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유명한 로웰 토머스가 라디오로 옮기기 전까지 내가 그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를 도와 당시 공연 중이었던 유명한 여행 만담을 준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유럽을 다녀왔다는 사실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물었다. 그럼 카네기 씨, 여행 중에 가봤던 멋있는 곳들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그녀는 남편과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했다. 아프리카요? 나는 크게 외쳤다. 정말 재밌었겠군요. 저는 늘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었습니다만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고작 24시간 머문 것이 전부였습니다. 맹수나 큰 동물들이 있는 곳은 가보셨나요? 아, 정말요? 운이 좋으시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부인의 얘기는 45분이나 계속되었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갔고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 다시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얘기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사람 말이다. 그녀가 비정상이었던 것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는 뉴욕의 출판업자 J.W. 그린버그가 연 만찬회에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식물학자와는 얘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그에게 매력을 느낀 나는 대마초 같은 마약이나 신종식물의 일종인 루터 버뱅크, 실내 정원에 관한 얘기와 더불어 별것 아닌 듯한 감자 하나에도 얼마나 신기한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를 들으며 글자 그대로 넋을 놓고 있었다. 우리 집에도 작은 실내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원에 관련된 몇몇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만찬의 자리에 있었고 그곳에는 10여 명 정도의 손님이 더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교계 원칙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식물학자 한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어 나는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그 식물학자는 만찬의 주최자에게 가서 나를 치켜세우는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가 가장 활기찬 사람이고 이런저런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에 매우 재미있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며 말을 마쳤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화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식물학에 관해서라면 펭귄 해부만큼이나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기에 열심히 들었고 그도 그것을 느꼈다. 그는 당연히 기뻤을 것이다. 이런 식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다. 사랑의 이방인에서 잭 우드포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은근한 아부와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그 식물학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빠져들었다. 즉 진심으로 찬사를 건네고 아낌없는 칭찬을 했다. 나는 그에게 정말 매우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많이 배웠고 그가 알고 있는 만큼 나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에게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 그와 함께 들판을 다녀보고 싶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해서 나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독려했을 뿐인데 말이다. 비즈니스 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일까? 전 하버드 총장이었던 찰스 W. 엘리엇의 말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업 상담에 대한 특별한 비법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 점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싼 가게를 얻고 물건을 싸게 공급받으며 창문을 꾸미고 광고에 수백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객의 말을 가로막고 반박하여 짜증나게 만들다가 끝내는 가게에서 쫓아내고 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J.C. 우튼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내가 진행하는 한 강의에서 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뉴저지주 뉴워크의 번화가에 있는 백화점에서 양복 한 벌을 샀다. 하지만 집에 와서 보니 양복이 신통치가 않았다. 정장 상의에서 물이 빠져 와이셔츠 기세에 얼룩이 생긴 것이다. 그는 다시 그 양복을 백화점에 가지고 가서 물건을 판매한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했다. 내가 지금 얘기했다라고 했나?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다. 사실 그는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직원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희는 이 양복을 수천 벌 팔았지만 이런 불만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하고 쏘아붙였다. 이것은 직원의 말이었고 말투는 더 쌀쌀맞았다. 그 직원은 적대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 마세요. 지금 저희에게 덤터기 씌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죠. 이런 언쟁이 한창일 때 또 다른 판매원이 가세했다. 진한색 양복은 처음에 조금씩 물이 빠집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가격대 제품은 그렇습니다. 염색 공정상의 문제니까요. 저도 이때부터 슬슬 열이 받더군요. 우튼 씨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첫 번째 직원이 저의 정직성에 대해 의심을 했고 두 번째 직원이 제가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구입한 것을 지적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려던 찰나 백화점 지배인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지배인이라 다르긴 다르더군요. 그는 제 태도를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화가 난 고객을 만족스러운 고객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어떻게 했냐고요? 그는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제가 말을 마치자 또 그 직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늘어놓으려 했는데 그는 제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와이셔츠 깃은 분명히 정장 때문에 얼룩졌음을 지적했고 그 백화점에서는 고객이 100% 만족하지 않는 제품을 팔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그는 양복의 결함에 대해 몰랐던 점을 인정하고 매우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복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나는 그들에게 빌어먹을 양복은 당신들이나 가져가라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 물빠짐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제게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라고 하며 만약 그때까지도 나아지지 않으면 가져오십시오. 새 상품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족하며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양복은 일주일이 지나자 괜찮아졌고 그 백화점에 대한 제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지배인이 백화점의 사장이 되었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두 직원은 아마 평생 말단 직원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니다. 어쩌면 그들은 고객을 응대할 필요가 전혀 없는 포장부서로 전출될지도 모른다. 남의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이해심을 가지고 묵묵히 듣는다. 만성적인 불평꾼이나 가장 지독한 비평가들이 킹코브라가 독을 뿜어내듯 독서를 퍼붓는 동안에도 말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유순해지고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 교환원들을 괴롭히는 한 포악한 소비자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는 전화에 대고 고함을 지르며 전화기를 몽땅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했는가 하면 전화 요금이 잘못 청구됐다고 요금 납부를 거부했고 언론에도 투고하고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수많은 불만을 접수시켰음은 물론 전화회사를 상대로 몇 건의 소송도 진행했다. 마침내 이 회사의 가장 유능한 문제 해결사가 문제의 고객과의 면담을 위해 파견되었다. 이 해결사는 불평을 쏟아내는 그 나이든 고객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면서 네, 맞습니다 하고 그의 불만에 동조해 주었다.
그는 거의 3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계속 듣기만 했고요. 이 문제 해결사는 내 강좌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그러고 나서도 얼마간은 그의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4번의 면담을 가졌고 마지막 면담이 끝날 시점에 저는 그가 막 설립한 단체의 창립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조직은 전화 가입자 보호협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단체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 단체의 회원은 그와 저뿐입니다. 저는 그와 면담을 하는 내내 그가 지적하는 모든 점들을 잘 들어주고 동조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는 전화국 직원을 보지 못해서인지 저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첫 방문 때 저는 그를 만나러 온 목적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면담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4번째 면담 때 저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는 모든 청구 요금을 납부했고 전화회사와의 분쟁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접수시켰던 불만사항을 자진해서 철회했습니다. 분명 그 고객은 자기 자신을 가혹한 착취로부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신성한 십자군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가 바랐던 것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이었다. 처음에 그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음으로써 이런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찾아온 회사 대표자가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그의 상상 속 불만들도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아침 화가 난 고객 한 명이 줄리안 F. 데트머 씨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데트머 씨는 후에 세계 최고의 모직물 공급사가 된 데트머 모직회사의 설립자다. 그 손님에 대한 데트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 고객은 저희 측에 $15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손님은 부인했지만 저희는 그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채권부에서 그에게 지불 요청을 했죠. 저희 채권부에서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자 시카고에 있는 제 사무실에까지 달려와 자신은 한 푼도 갚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저희 회사와의 거래 또한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말을 인내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가로막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얘기를 끝날 때까지 놔뒀습니다. 마침내 그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냉정을 찾은 듯 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먼 길을 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손님께서 저희 채권부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다른 선량한 고객들도 불편하셨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큰일이지요. 손님께서 이런 사항을 말하려는 마음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고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게 따지기 위해 시카고까지 왔는데 정작 저는 그와 싸우기는커녕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15의 빚은 지워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수천 개의 거래를 관리하고 있지만 당신은 꼼꼼한 데다가 하나의 거래만 관리하니 우리보다 틀릴 가능성이 적지 않겠냐는 이유를 말하며 말이죠. 저는 그에게 당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당신이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 했으니 다른 모직 회사도 추천해드렸습니다. 예전에 그가 시카고에 오면 저희는 점심을 함께하곤 했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주문했고 화를 푼 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또한 공정해지자는 마음에서 영수증을 살펴보던 그는 빠뜨린 청구서 한 장을 발견하고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15를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자 그는 아이의 가운데 이름을 데트머라고 지었습니다. 22년 후 세상을 뜰 때까지 그는 제게 좋은 고객이자 친구로 남았습니다. 몇 년 전 가난한 네덜란드 이민자 소년이 주당 50센트를 벌기 위해 방과 후 빵집의 창문을 닫고 있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소년은 양동이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 석탄 마차에서 떨어진 석탄 부스러기를 줍기 위해 시궁창을 뒤지고 다녀야만 했다. 에드워드 보크라는 그는 정규 교육이라고는 6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잡지 편집인이 되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척 긴 얘기이긴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여기에서 짧게 얘기할 수 있다. 그의 출발점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13세에 학교를 그만둔 그는 주당 $6 25센트를 받고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의 사환이 되었다. 그러나 한순간도 공부를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독학을 시작했다. 그는 차비를 아끼고 점심을 굶어가며 돈을 모아 미국 위인 전집을 샀고 전례가 없는 일을 했다. 유명인들의 삶을 읽은 뒤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쓴 것이다. 진정으로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뛰어난 사람이었던 그는 유명인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다. 한 번은 대선 주자였던 제임스 A. 가필드 장군에게 어린 시절 운하에서 배 끄는 일을 했던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편지를 써서 그로부터 답장을 받았는가 하면 남북전쟁 시 북군 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에게 당시의 한 전투에 대해 질문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러자 장군은 소년을 위해 지도를 그려 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당시 14살이었던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저녁 내내 얘기를 나눴다. 그는 에머슨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 자신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웨스턴 유니온 전신회사에 급사였던 이 소년은 이내 미국의 많은 유명 인사들과 서신을 교환하게 되었다. 그는 이들과 서신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휴가 동안에는 환영받는 손님이 되어 그들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값진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 유명 인사들은 그의 삶을 바꿔놓을 꿈과 의욕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원칙을 충실히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명인들의 인터뷰 진행자로 명성을 떨친 아이작 F. 마커스는 사람들이 대개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다음에 질문해야 할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명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만 경청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죠. 거물급 인사들만이 잘 듣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많은 사람이 의사를 부르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처럼 말이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시국이 어지러울 당시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옛 친구에게 몇 가지 상의할 것이 있으니 워싱턴에 와달라는 편지를 썼다. 친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그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다. 또한 그런 움직임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하고 신문에 실린 기사와 의견들을 읽어주었다. 당시 한 측에선 노예 해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측에선 노예 해방을 하는 것에 대해 링컨을 비판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대화 이후 링컨은 악수를 하며 옛 친구를 돌려보냈다. 그는 친구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혼자서만 계속 떠들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간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 조금 편안해하는 것 같더군 하고 링컨의 친구는 말했다. 링컨이 필요로 했던 것은 조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짐을 덜 수 있도록 편안하게 공감해줄 청자를 원했고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난 고객, 불만에 가득 찬 직원이나 상처받은 친구가 원하는 것도 이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피하고 등 뒤에서 비웃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 그 비결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말고 쉴 새 없이 당신 얘기만 늘어놓아라. 만약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는 당신만큼 똑똑하지 않다. 왜 그 사람의 쓸데없는 수다를 들으며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러니 즉시 당신의 입을 열어 그의 말을 끊어버려라. 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불행히도 나는 본 적이 있다. 놀랍게도 그중 몇몇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루함 그 자체다.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고 자기만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우리를 지루하기 짝이 없게 만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머리 버틀러 박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양을 쌓을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받더라도 교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찰스 노덤 리 여사가 말한 대로 관심을 끌려면 먼저 관심을 가지라. 다른 사람이 기꺼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 얘기하도록 이끌어라. 당신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의 희망, 자신의 문제에 수백 배나 더 관심이 있다. 기근으로 인해 중국에서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이 하나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수십 번 일어난다 해도 자기 목에 생긴 종기만큼의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대화를 할 때는 이 점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이끌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백악관 관저로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방문한 모든 사람은 그의 폭넓고 다양한 지식에 놀란다. 가말리엘 브래드포드는 상대가 카우보이든 의용 기병대원이든 뉴욕의 정치가든 외교관이든 루스벨트는 그에 맞춰 대화할 수 있다라고 쓴 적이 있다. 루스벨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는 손님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그 전날 밤 늦게까지 그 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책을 읽었다.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했듯 루스벨트 역시 사람의 마음과 통하는 지름길은 상대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일대학교 문과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어린 나이에 이런 교훈을 배운 바 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자신의 수필에서 이렇게 썼다. 8살 때의 일이다. 나는 후사토닉의 스트래트포드에 있는 리비 린슬리 숙모님 댁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엔가는 저녁 무렵에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분은 숙모와 작은 언쟁을 벌이는 것 같았는데 얘기가 끝나자 내게 말을 걸었다. 당시 보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던 나는 그분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돌아간 뒤 들뜬 마음으로 숙모님에게 그분 얘기를 했다. 진짜 멋있는 데다 보트에 대한 관심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러자 숙모는 그 남자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보트에 관해서는 아는 바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왜 그렇게 보트 얘기만 했을까요? 그야 그분이 신사라서 그렇지. 그분은 네가 보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의 관심을 끌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얘기하신 거란다. 네가 편하게 느끼도록 대해주신 것이. 윌리엄 라이어 펠프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숙모님의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 장을 쓰는 동안 나는 보이스카웃에서 활약하는 에드워드 L. 찰리프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저는 도움을 청할 일이 생겼습니다. 유럽에서 대규모 보이스카웃 잼버리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미국의 어느 대기업 사장에게 한 소년단원의 유럽 여행 경비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운 좋게도 나는 그가 $1,000,000짜리 수표를 끊었는데 사용이 취소되어 그것을 액자에 끼워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우선 그 수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00,000짜리 수표라니. 저는 그에게 이런 큰 금액의 수표를 실제로 보고 왔다고 소년 단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꺼이 그 수표를 보여주었고 저는 경탄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수표를 끊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도 보다시피 찰리프 씨는 보이스카웃이나 유럽에서 열릴 잼버리 대회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 대화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곧이어 그 사장은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용건을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는 내가 요청한 금액을 즉각, 그것도 훨씬 더 큰 액수로 주었습니다. 저는 소년단원 1명만 유럽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 그는 5명의 소년단원과 함께 저도 유럽에 보내주었고 그곳에서 7주 정도 머물다 오라며 $1,000나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편지를 유럽 지사장에게 써서 보냈고 자신이 직접 파리로 와 시내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는 형편이 어려운 단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저희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그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여 마음을 열게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10배나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럴까? 뉴욕 최고의 제빵 기업 중 한 곳인 디버노이 앤 선즈의 헨리 G. 디버노이의 경우를 보자. 그가 뉴욕의 한 호텔에 빵을 공급하기 위해 애쓸 때의 일이다. 그는 4년간 매주 그곳의 담당자를 찾아갔고 그가 참석하는 친목 행사에도 꼭 참석했다. 심지어 거래 성사를 위해 그 호텔에서 방을 잡아 장기 투숙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한 모든 행동은 실패했다. 디버노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에 대해 배운 뒤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흥미를 느끼는 것, 그가 열정을 쏟는 것을 찾아내기로 한 거죠. 저는 그가 미국 호텔 영접인 협회라는 호텔 직원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넘치는 열정 덕분에 그는 협회 회장은 물론 국제 영접인 협회 회장까지도 맡고 있었고 아무리 멀리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반드시 참석했죠. 다음날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영접인 협회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30분 이상을 흥분하며 협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단체는 그의 취미이자 인생의 열정을 바친 곳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자리를 뜨기 전에 그 단체의 찬조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그동안 저는 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 호텔의 사무장이 전화를 걸어 빵의 샘플과 가격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께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사무장이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마음이 당신에게 넘어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4년이나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만일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여전히 그를 쫓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는 방법. 나는 뉴욕의 33번가와 8번가 사이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자신의 일을 지겨워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편지 무게를 재고 우표를 내주고 잔돈을 거슬러주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 같이 단조로운 일을 몇 년째 매일같이 반복하며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봤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 뭔가 근사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때로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고 특히 그 대상이 처음 보는 사람일 경우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히 어렵지 않았다. 그에게서 칭찬할 만한 것을 즉시 찾아냈던 것이다. 그가 편지 무게를 재는 동안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멋진 머리카락을 갖고 싶네요.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뭘요? 지금은 예전만 못해요. 그는 겸손하게 답했다. 내가 그에게 예전에는 윤기가 더했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멋지다고 말해주자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우리는 즐겁게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 머리가 멋있다는 분들이 꽤 많긴 해요. 장담컨대 그 직원은 그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을 것이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부인에게 이 얘기를 하고 거울을 보며 내 머리가 멋지긴 하지 하며 흐뭇해했을 것이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강연에서 했더니 한 남자가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에게서 뭘 바라신 건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바랐냐고?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바란 것이냐니? 우리가 경멸스러울 정도로 이기적이라면,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솔직한 칭찬을 건네는 정도의 작은 행복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시큼한 돌사과 크기보다 크지 않다면 그 결과가 실패일 수밖에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내가 그 직원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긴 했다. 나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서 바랐고 얻어냈다. 나는 그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그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느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느낌을 얻었다. 사람의 행동에 있어 영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지키면 문제가 생기는 일은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는 반면, 어기는 순간부터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 법칙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라. 존 듀이 교수는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고, 윌리엄 제임스 교수 역시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칙은 인정받으려는 욕구라고 한 바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자 인간이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키게끔 한 동력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에 대해 숙고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에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에 있는 자신의 배화 교도들에게 이 수칙을 가르쳤고, 2500년 전 공자는 중국에서 이 수칙을 설파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 역시 도덕경을 통해 이 수칙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고, 기원전 5세기의 석가모니는 겐지스강 근처에서 이 수칙을 알려주었다. 그보다 1000년 앞서 힌두교는 경전에서, 그리고 20세기 전에는 예수가 유대의 바위산에서 이 수칙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 수칙을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한다. 그들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길 원하고 작은 세상에서나마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찮고 입에 발린 아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을 듣고자 한다. 당신은 친구나 동료가 찰스 슈워브의 표현처럼 당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해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 이 황금률처럼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대답은 이렇다. 항상, 어디서나.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라디오시티 빌딩 안의 안내 직원에게 헨리 서베인의 사무실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직원은 안내 서비스를 하는 자신의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헨리 서베인 씨는 18층 1816호입니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와 말했다. 제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싶네요. 답변이 매우 깔끔하고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수준으로 대답하는 걸 듣기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기쁨에 넘쳐 그는 내게 왜 중간에 잠깐씩 멈추고 왜 각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내가 던진 몇 마디가 그를 으쓱하게 만든 것이다. 18층을 향해 올라가면서 나는 그날 오후 인류 행복의 총량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프랑스 대사나 미국의 사교 클럽인 엘크스 클럽의 축제위원회 위원장 정도의 인물이 되어야만 칭찬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칭찬으로 마법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으깬 감자 요리가 나왔다면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감자튀김을 주문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업원도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음식을 바꿔줄 것이다.
당신이 종업원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몇 마디의 말, 예를 들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고맙습니다. 와 같은 것들은 무미건조하게 돌아가는 삶의 톱니바퀴에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역할도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혹시 홀케인의 소설 크리스천이나 재판관, 맨섬의 사람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읽은 작품을 썼던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다. 8년간의 정규 교육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지만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작가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다. 홀케인은 소네트와 발라드를 좋아해 단테 게이브리얼 로세티의 시는 모두 외울 정도였다. 심지어 그는 로세티의 예술을 찬양하는 글을 썼고 그 글의 사본을 로세티에게 보냈다. 로세티는 기뻐했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청년이라면 틀림없이 영특하겠군. 그래서 그녀는 그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해 자신의 비서로 고용했다. 이것이 홀케인의 삶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당대의 유명 문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충고와 격려가 그를 작가의 길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는 작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맨섬에 있는 그의 집 그리바 캐슬은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메카가 되었고 그가 남긴 유산은 250만 달러에 달했다. 만일 그가 유명 인사를 찬양하는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가 이름도 없는 가난뱅이로 삶을 마쳤을지 누가 알겠는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이처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로세티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점은 모든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자신이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당신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성향의 일본인들은 일본 여성이 백인 남성과 춤추는 것을 목격하며 심하게 화를 낸다. 당신은 자신이 인도의 힌두교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힌두교도는 당신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럽혀진 음식을 집기 위해 자신의 자세를 낮춤으로써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에스키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건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당신은 에스키모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에스키모 사이에도 불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회에 무익한 사람들이다. 에스키모들은 그 불황자들을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다. 모든 국가는 저마다 타국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낀다. 이것이 애국심과 전쟁을 낳는다. 또 하나의 불변의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결국 당신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그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만큼은 중요한 인물임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그런 생각을 은근히 내비쳐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명심하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들을 갖고 있다.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안타까운 부분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 오히려 더 자주 큰 소리로 떵떵거리고 소란을 피우며 어깨에 힘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혐오감을 일으킨다. 인간이여, 교만한 인간이여, 그 짧은 인생 속에 살며 허황된 것에 빠져 있다니 저 하늘의 천사도 울 지경이로구나 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말이다. 이제 카네기 코스를 수강한 사업가가 지금 말한 원칙들을 사업에 적용하여 성공한 3가지 사례를 들려주겠다. 첫 번째는 코네티컷 주에서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여기서는 편의상 RC라고 부르겠다. 이 강좌를 수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처가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롱아일랜드에 갔다. 아내는 그를 연세가 있는 숙모와 이야기하게 남겨놓고는 혼자 사촌들을 만나러 나가버렸다.
그는 강의 시간에 배운 칭찬의 법칙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중에 발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숙모님께 그 법칙을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진심 어린 찬사를 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았다. 숙모님, 이 집은 1890년에 지어진 것 같네요. 맞나요? 그가 물었다. 그렇지. 딱 그 해에 지어졌지. 이 집을 보고 있으니 제가 태어난 집이 생각나네요.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 데다 방도 많은 집이었어요. 요새 그렇게 지어진 집은 찾기 어렵잖아요. 그녀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래,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은 안중에도 없고 조그만 아파트 한 채나 냉장고만 바라지. 그러고는 차나 끌고 여기저기 쏘다닐 줄만 안다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한 옛 기억에 잠겨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건 꿈에 그리던 집이야. 이 집은 사랑으로 지어졌어. 이 집을 짓기까지 남편과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는지 모른다네. 우리는 설계사도 따로 두지 않고 이 모든 걸 직접 설계했지. 말을 마친 뒤 그녀는 그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가 여행을 다니는 동안 하나씩 모아서 평생 간직해온 멋진 보물인 페이즐리 숄, 영국 전통 찻잔 세트, 영국 웨지우드사에서 만든 도자기, 프랑스식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 그림, 한때 프랑스 성을 장식했던 실크 커튼 등이 집을 꾸미고 있었다. 그것들을 보며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알씨는 계속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을 보여주신 뒤 숙모님은 저를 차고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 패커드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에 이 차를 샀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이 차를 타본 적이 없어. 자네는 물건 보는 눈이 탁월한 것 같으니 내 이 차를 자네에게 주겠네. 하지만 숙모님, 저한테 너무 과분합니다. 물론 숙모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숙모님 피가 섞인 친척도 아니고 새 차도 가지고 있는걸요. 게다가 숙모님의 친척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차를 갖고 싶어 하실 거고요. 친척! 그녀가 크게 소리쳤다. 그래, 맞아. 내게 친척이 있긴 하지. 이 차를 갖고 싶어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친척이 있고 말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차를 갖게 할 순 없어. 전 그게 싫으시면 중고차 거래상한테 파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가 말하자 그녀는 뭘 판다고 하며 울부짖었다. 자네는 내가 이 차를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겐가? 이 늙은이가 생판 모르는 남이 이 차를 끌고 다니는 걸 봐줄 것 같은가? 그것도 남편이 내게 선물한 차를 판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야. 나는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 아름다운 물건에 대해 칭찬할 줄 아는 자네에게 말일세. 그는 그 선물을 거절하려 애썼지만 숙모의 기분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었다. 그 나이든 부인은 자신의 페이즐리 숄과 프랑스 골동품 그리고 오래된 추억만을 간직한 채 홀로 쓸쓸히 대저택을 지키며 누군가가 자그마한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젊고 아름다우며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사랑으로 온기가 넘치는 집을 지었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유럽 전역의 많은 물건을 수집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 외롭게 혼자 지내는 그녀는 인간적인 온기와 작지만 진심 어린 찬사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막에서 만난 샘처럼 그것을 찾게 되자 그녀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패커드 차를 선물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뉴욕주의 라이에 있는 루이스 앤 발렌타인 조경회사의 임원인 도널드 M. 맥머흔 씨는 이런 일화를 소개했다.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유명 법률가의 저택 조경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밖으로 나와 제게 철쭉과 진달래를 심는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몇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멋진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개들이 정말 멋있어서 감탄하는 중이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매년 열리는 개 품평회에서 대상도 많이 타셨다면서요. 그는 네 하고 답한 뒤 개 덕분에 즐거운 일이 많았죠. 사육장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완견을 구경시켜주고 개들의 수상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심지어 개 혈통소를 가져와 어떤 혈통이길래 그렇게 멋지고 영리한 개들이 태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거의 1시간가량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 쪽으로 돌아서서 혹시 아이가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럼 그 애가 강아지를 좋아하겠지요? 하고 또 묻더군요. 네, 무척 좋아하지요 라고 답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잘 됐군, 내가 한 마리 드리겠소. 그는 강아지에게 먹이 주는 법을 알려주다가 멈칫하더니 말로 하면 잊어버리실지도 모르니 적어드리겠소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개 혈통과 먹이 주는 법에 대해 쓰고서는 $100는 됨직한 강아지를 한 마리 들고 와 내게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귀중한 시간 중에서 1시간 15분이라는 긴 시간을 제게 할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취미와 수상 경력에 대해 제가 진심으로 경탄한 결과였습니다. 코닥사의 조지 이스트만은 활동 사진을 가능하게 한 투명 필름을 발명한 덕분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토록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역시 당신이나 나처럼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오래전부터 이스트만은 로체스터 지역의 이스트만 음악학교와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킬번 홀 연주회장을 짓고 있었다. 뉴욕에 있던 슈피리어 의자 회사의 사장 제임스 애덤스는 그 건물 연주회장에 의자를 납품하고 싶었고 건축가에게 연락해 마침내 이스트만과 만날 약속을 얻어냈다. 애덤슨이 도착했을 때 그 건축가는 이번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사장님의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조지 이스트만 씨를 만나서 5분을 넘기시면 거래를 따낼 가망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트만 씨는 규율에 대해서 엄격하신 데다 매우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빨리 나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애덤슨 씨는 건축가의 말대로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안내받은 방에 들어갔을 때 이스트만은 책상 위에 한가득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들어 안경을 벗고는 건축가와 애덤슨이 있는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는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건축가는 이스트만에게 자신과 애덤슨을 소개했고 애덤슨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회장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실내 장식용 목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은 처음 봅니다. 조지 이스트만 회장이 대답했다. 제가 거의 잊고 살았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군요. 사무실이 참 아름답죠. 제가 처음 여기를 지었을 때는 저도 이곳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온통 업무만 가득하다 보니 어떤 때는 몇 주씩이나 사무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네요. 애덤스는 방 한쪽으로 걸어가 벽에 판자를 문질러 보고는 영국산 떡갈나무군요. 아닙니까? 이탈리아산 떡갈나무와는 나뭇결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죠. 라고 말했다. 맞습니다. 이스트만 회장이 답했다. 영국에서 수입해온 떡갈나무입니다. 고급 목재만 취급하는 내 친구가 골라줬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방의 비례와 색감 그리고 수공의 목각과 더불어 자신이 계획하고 고안해 만든 다른 것들을 보여주며 방을 구경시켜 주었다. 방을 돌아다니며 목공예품을 살펴보다가 창가에 이르러 멈춰선 이스트만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인류를 돕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양로원, 소아병원 등을 구상하고 있었다. 애덤스는 인류의 고통 경감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그의 이상적인 태도에 진심을 담아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이스트만은 유리상자를 열어 그가 난생 처음으로 가지게 된 카메라를 꺼냈다. 어느 영국인으로부터 산 발명품이었다. 애덤스는 그에게 사업 초창기에 겪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스트만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스트만은 일당 50센트를 받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홀어머니는 하숙집을 꾸리며 살았다. 그럼에도 가난의 공포가 밤낮으로 쫓아다니자 결국 그는 어머니가 하숙집 일로 고생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애덤스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고 이스트만의 사진 건판 실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한 얘기, 실험 중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에 잠깐 눈을 붙여가며 밤새워 실험했던 얘기, 어떤 날은 72시간 내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실험하고 잠자고를 반복했던 얘기를 애덤슨에게 들려줬다. 애덤슨은 10시 15분에 이스트만 회장의 방에 들어갔고 5분 이상을 소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도 들었다. 그러나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윽고 이스트만은 애덤슨을 돌아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의자를 몇 개 사와서 베란다에 두었는데 햇빛을 너무 받았는지 그만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말았더군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 페인트를 사와서는 제가 직접 칠했습니다. 제 페인트질 솜씨를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애덤슨에게 일본에서 사왔다는 개당 1달러 50센트밖에 하지 않는 의자를 보여주었다. 사업으로 수억 달러를 벌었지만 자신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트만은 그 의자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연주회장 의자 주문액은 9만 달러에 달했다. 누가 그 계약을 따냈을까? 제임스 애덤슨? 아니면 애덤슨의 다른 경쟁자? 그날 이후 이스트만 회장이 세상을 뜰 때까지 그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런 칭찬이라는 마법의 도를 가정에서부터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칭찬의 마법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은 했을 테니 결혼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배우자의 그러한 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칭찬한 것은 언제인가? 그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몇 년 전 뉴브런즈 윅에 있는 미라미치 강 상류에서 낚시를 할 때의 일이다. 나는 캐나다의 깊은 숲속 야영 캠프장에 고립되어 있었다.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곤 철진한 지방신문뿐이어서 나는 신문의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읽었다. 그 중에는 칼럼니스트인 도로시 딕스가 쓴 글도 있었는데 너무나 감명 깊어 나는 그 글을 신문에서 오려내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항상 신부에게만 이런저런 충고를 하곤 하는데 그건 이제 지겨우니 누군가가 신랑을 불러놓고 몇 가지 현명한 충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입을 맞추면 아부를 잘하게 된다는 아일랜드의 블라니 스톤에 입을 맞추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 결혼 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칭찬이 각자의 기호에 달린 문제지만 결혼 후 칭찬은 필수적이자 개인의 안녕에도 필요한 요건이다. 결혼은 정직함이 활개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술수를 펼쳐야 하는 전장과도 같다. 만약 당신이 매일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면 아내의 살림 솜씨에 대해 불만을 표하거나 시어머니와 비교하는 일은 하지 말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녀의 가정적인 모습을 늘 칭찬하고 비너스의 아름다움과 미네르바의 지혜, 그리고 메리앤의 쾌활함을 모두 합친 유일한 여성과 결혼한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공개적으로 밝혀라. 때로는 스테이크가 고무처럼 질기고 빵이 숯덩이처럼 타도 불평하지 말라. 다만 이보다는 항상 훨씬 나은데 오늘 같은 날도 있네 하는 정도만 언급하라. 그러면 아내는 당신의 이상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부엌에서 자신을 불태울 정도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의심할 수 있으니 너무 갑자기 위의 글대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신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아내에게 꽃다발 혹은 사탕이 담긴 상자를 건네라. 입으로만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라. 거기에 덧붙여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도 함께 건네라. 만약 더 많은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한다면 6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슬픈 현실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여자로 하여금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싶은가? 자, 여기 그 효과가 분명할 비밀이 있다. 내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단지 도로시 딕스의 생각을 빌린 것뿐이다. 그녀는 23명의 여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기 결혼까지 일삼은 사람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 인터뷰는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음을 미리 밝혀야겠다. 그 사기꾼에게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다른 기술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은 남자에게도 효과적이다. 대영 제국을 통치한 가장 영리한 사람 중 한 명인 디즈레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라. 그럼 그는 몇 시간이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지금까지 당신은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읽었다. 이제 책을 덮고 이 칭찬의 법칙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해보라. 그리고 어떤 마법 같은 효과가 생기는지 지켜보라. 타인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비결.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라. 둘째, 웃어라. 셋째, 상대방에게는 그의 이름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임을 기억하라. 넷째,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이끌어라. 다섯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여섯째,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